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스트레스와 팔정도, 스트레스 해결하는 8겹의 바른 길을 팔정도라고 합니다. 팔정도에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깨 아래차림, 바른 산맥 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지혜에 속해요. 바른 말과 바른 행위, 바른 생활은 계에 속해요. 바른 노력, 바른 깨 알아차림, 바른 삼매는 정에 속합니다. 음. 오늘은 활종 중의 지혜편,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중에서 바른 견해를 하겠습니다. 자, 활종도 첫 번째가 바른 견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팔정도 중에 바른 견해가 맨 앞에 나와요. 바른 견해가 맨 앞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음, 어떤 걸 보고 해야 되니까, 여기 라인 뷰라고 해서 원래 음, 이렇게 풍경 같은 걸 할 때 뷰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음, 제가 볼 때는 여기 뷰라고 해놨기 때문에 한정된 것 같은데 바른 견해라는 거는 바르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결국은 바르게 사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견해, 바른 생각을 음, 먼저 넣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음. 그 경전에 보면 바른 사유를 할 줄 알아야지 바른 견해가 생긴다 그랬어요. 음, 맞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왜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맨 앞에 나와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거예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깨 알아차림, 바른 삼매 중에서 여러분의 그 생활을 바꾸는데 가장 도움되는 게 어떤 게 이 중에서? 저는 바른 깨어 알아차림이 바른 깨 단계입니다. 알아차림. 음, 예, 저도 깨어 알아차려야지 음, 다른 것들을 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이게 팔정도가 8겹의 바른 길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겹치긴 하는데 이 이거를 하는 다 목적이 뭐냐면 바른 견해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깨어 알아차림. 알아차려야지 본다 그랬잖아요. 이거 다 목적이 바른 견해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자, 바른 견해가 뭔가 봅시다. 음, 바른 견해란 정 선생님 읽어보세요. 예, 바른 견해란 비구들이여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두카, 괴로움에 대해서 아는 것. 고성제, 두카, 괴로움의 발생에 대해서 아는 것. 집성제, 두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아는 것. 멸성제, 두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아는 것. 도성제를 바른 견해라고 한다. 음, 그러니까 바른 견해는 한마디로 하면 사성제를 아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성제를 모르면 사성제를 그 경험으로 체득하지 못하면 바른 견해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의 목적이 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성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는 사성제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 자, 바른 견해는 붓다의 견해입니다. 조성이 읽어보세요. 바른 견해는 붓다의 견해, 불교 수행의 목표인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는 세상을
배워가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침 삼지 않고는 세상을 되어가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이에 근거한 부처님의 견해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수행 과정을 통해 우리의 견해를 부처님의 바른 견해로 바꿔 나아가야 합니다. 바른 견해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바른 견해의 완성이 수행의 끝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는 불교 수행의 시작이자 중간이며 끝입니다. 음. 바른 견해는 그 부처님의 견해라고 얘기했어요. 부처님이 사성제, 팔종도, 연기법, 그 업의 결과에 관한 지식 이런 걸 부처님이 발견하신 거잖아요. 부처님이 그걸 발견하시고 바른 견해를 세웠어요. 어. 부처님이 바른 견해를 말씀하기 전까지는 인도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성제, 팔종도, 연기법을 발견해서 바른 견해를 말씀하기 전까지 인도 사람들은 어떤 견해를 바른 견해라고 알고 있었어요. 바른 견해는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청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부처님 전에 인도 사람들은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 경우에는 음, 브라만 교회에 의해서 음, 그 사회 규범이나 규정을 정했으니까 음, 음, 그거에 의해서 삶의 방식을 정했던 것 같은데요. 그 브라만 교리의 핵심이 뭐예요? 카, 카스트 제도로 계급을 나눠서 계급에 음, 따라서 음, 의례와 뭐 이런 것들을 음, 다 음, 거기에 맞춰서 음, 그게 종교 경전이 됐던 거 음, 아닌가요? 그건 부정적인 거고, 브라만교의 핵심은 신이 존재한다는 거야. 신의 뜻대로 세상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기독교처럼 인격신은 아니에요. 우주에 무인격 신이 있어. 비인격 신이. 그 신에 의해서 세상 만물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신에게 제물을 바쳐야 돼요. 희생제를 바쳐가지고 신의 마음을 얻어야지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붓다의 견해는 그거에 비해서 어떤 거예요? 붓다의 견해는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온다. 붓다의 견해는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과 성냄과 무지편견이다. 괴로움의 원인이 신에 대한 불충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성냄과 무지편견 때문에 그런 거다. 탐욕과 성냄, 무지편견은 제거할 수 있다. 그거를 제거하는 길이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욕과 성냄과 무지편견은 인간의 힘으로 수행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게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을 시작하면서 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희생제의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전까지는 희생제의를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지냈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 말씀 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공조했기 때문에 희생제의 제물이 짐승으로부터 다른 걸로 바뀌어요. 뭐 꽃도 갖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부타의 바른 견해예요.
이거 조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바른교의 중요성 대40경에 나오는 글이에요. 읽어보세요. 바른견해의 중요성 대사십경 비구들이여 이 가르침 안에서 바른견해는 선행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바른견해가 어떻게 선행하는가? 비구들이여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 삿된 견해가 소멸하고 또한 삿된 견해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무수한 사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소멸한다. 이 가르침 8정도 안에서 바른견해가 선행하는 것이다. 바른견해가 어떻게 선행하는가? 바른견해를 조건으로 삿된 견해가 소멸하고 또한 삿된 견해를 조건으로 생기는 무수한 사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소멸한다. 이 삿된 견해라고 하는 건 무슨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불합만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신에 대한 불충에 있고, 그러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에게 희생 제의를 바치고, 그리고 그 계금치견이라고 해서 개같이 기어다니며 해탈한다. 이런 엉터리 해탈론을 믿고 그런 게 삿된 견해예요. 그 삿된 견해를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는 사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뭐냐 하면 아까 희생제를 지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없는 돈에 짐승을 잡아다가 브라ಹ్మణ들한테 바쳐야 돼요. 내가 살생하는 거예요. 또한 내 생활이 피폐해져. 브라ಹ్మణ들한테 종속당해. 나의 자유가 없어져. 그런 게 사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은 실천과 수행의 영역에서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 그러면 붓다의 견해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붓다의 견해는 요약하면 사성제, 연기법, 삼법인 법의 결과에 대한 바른 이해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자, 사성제는 지금 얘기했죠. 연기법은 뭐예요? 정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고 음, 혼자 살 수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음, 일어나고 서로 음, 공존하고 음, 없이 조건 따라 음, 일어나고 음, 무상하고 음.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잘하시네. 연기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사건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상하고 두카가 일고 그리고 자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상호 연관돼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의존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법의 핵심이 그 두 가지예요. 자, 삼법인은 뭐예요? 삼법인은 잘 모르겠는데요. 무상고무화. 아, 무상고무화를 삼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상고무화를 설명해 보세요. 무상, 고통도 모든 것은 나로부터 있다.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무상은 조건 따라 일어 사라지는 것은 뭐 항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은 항상 변한다. 고정 불변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태어났다 죽잖아요. 그게 무상한 거예요. 또 그 살다가 어느 날 쫄딱 망하잖아요. 그런 게 무상한 거예요. 또 거꾸로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잘 살게 됐어. 그게 무상한 거예요. 조건 따라 변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조건 따라 이렇게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항상하지 못하고 늘상 변하기 나름이다. 이게 막 그 삶이 변하니까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삶이 변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무상한 건 고통스럽다, 야. 그 다음에 무한은 뭐예요? 세상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가 무아예요. 세상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면 내 자아가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무아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고 무식하게 대항하지 않으면 삶은 평온한 건데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막 대들어요. 그러면 그 삶은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삼법인의 내용이에요. 음. 자, 업의 결과에 대한 바른 이해는 뭔가? 이거는 이 사성제 연기법 삼법인을 좀 더 그 현실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업의 결과에 대한 바른 이해란 업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를 업이라고 얘기해요. 업력은 그 행위 결과에 대한 감성적, 이성적 평가가 적응 무의식에 저장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행동은 결과를 나. 그 결과를 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 그 평가가 이성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감정적 평가도 있을 수 있어. 그런 평가가 내 뇌의 무의식에 저장이 돼요. 그게 업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력. 그러니까 업의 힘이라는 거야. 그럼 적응 무의식은 살아가면서 그 업력이 만들어질 때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슷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 건가에 대해 인지된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아 내가 과거에 그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게 업력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업은 한자로 복잡한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를 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업력은 우리가 한 행위가 결과를 낳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 이성적으로 평가를 해. 그래서 아 저거는 이렇게 할 때 이런 결과가 나니까 if된 만약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 하는 게 하나의 교훈으로 뇌에 저장되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그럼 저장돼 있다가 그 업력이 생길 때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아, 내 과거에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대응하면 돼. 라고 자동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한번 지으면 그 업은 나의 행동에 나의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자, 이거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자, 업의 결과에 대한 명상. 다들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미소를 지으세요. 입꼬리 올려서 미소를 지으면 눈가 근육이 풀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자, 편안한 마음으로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기 호흡기에 맞춰서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 생각, 의도, 감정 등등을 한 발 떨어져서 편안하게 살펴보세요. 자, 지금 머릿속에 스쳐가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좋은 느낌을 주고 있나, 좋지 않은 느낌을 주고 있나,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을 주고 있나, 잘 살펴보세요. 자,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각, 느낌, 생각, 감정, 충동, 이런 것들이 좋은 느낌을 주고 있나, 좋지 않은 느낌을 주고 있나,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을 주고 있나,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 사라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낮 동안 여러분이 했던 일, 여러분들이 지었던 의도적인 행동, 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는 그 전에 여러분이 했던 일 중에서 충격적인 행위, 그런 것들이 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던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 느낌이 좋은 느낌으로 하면 그 좋은 느낌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좋지 않은 느낌이면 그 좋지 않은 느낌과 연관되었던 일들을 찾아보세요.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었다면 그것과 연관된 과거의 업을 찾아보세요. 자, 숨 크게 들이쉬고 편하게 내쉬면서 눈을 뜨세요.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편하게 내쉬면서 눈을 뜨세요. 정 선생님, 지금 그 마음속에 떠올랐던 게 좋은 느낌이었어요? 좋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좀 섞였는데요. 좋은 음, 것보다 음, 안 좋은 것들, 음, 그저 그런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게 정 선생님 과거에 했던 어떤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음, 안 좋았던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안 좋은 일과? 음, 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서 좋은 느낌, 좋지 않은 느낌, 좋지도 싫지 않은 느낌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냥 떠오른 거죠. 그냥 떠오른 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행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조 선생님,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명상 들어오기 전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음, 그 사람이 어떤 사실과 음, 생각을 구분을 하지 못해서 음, 괴로워하는 거를, 음, 어, 이제 일단 명상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 더 이상 통화는 하지 못하고 음, 들어왔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자신한테는 음,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 뭐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지만 음, 제 입장에서는 음, 어, 안쓰러움 이런 것들 음, 자체가 음,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래서 그냥 그러면 그 느낌 생각들이 좋은 선생님이 의도해서 떠올린 거야? 아니면 자동적으로 떠오른 거야? 음, 느낌 자체는 음,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아니지만 음, 상황에 의해서 음,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음, 아까 말씀하신 걸로 의하면 음. 업력에 의한 것이겠죠. 그래. 그러니까 낮에 했던 일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이 생긴 거야. 느낌이 생긴 거야. 낮에 했던 일 때문에. 자, 여기서 내가 재밌는 거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직전 업이 있어요. 무거운 업. 세 번째가 반복되는 척 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 선생님 잘 생각해봐요. 지금 떠오른 그 업이 직전 업이에요. 무거운 업은 이게 충격적인 사건을 겪을 때 생기는 업이에요. 반복되는 업이에요. 이 세 개 중에 어느 거에 속해요? 직전업이었던 것 같고요. 보통 직전 업이 많이 떠올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우울증에 빠져 있다든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럼 이 중에서 주로 어떤 게 많이 떠오르겠어요? 무거운 업이요. 이 과거의 충격적 사건에 관한 업, 그게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떠오르는 게 반복되는 습관적 업. 내가 일상을 반복했던 일,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현재 떠올라요. 근데 이게 나중에 죽을 때도 똑같아요.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떠올라. 그럼 이 떠오르는 것에 따라서 다음 생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미얀마 불교에서는 그 죽을 때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약하게 여기서 그 마취제 쓰는 거 그걸 허용을 해요. 죽을 때 편안하게 죽어야지 다음 생에 그 좋은 데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우리의 현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업력에 의해서 적응무의식에 저장돼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이게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자, 업의 결과에 대한 바른 이해가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아, 정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업의 결과에 대한 바른 이해란 좋은 행위를 한 후에는 좋은 생각, 이미지가 마음에 자주 떠오른다. 안 좋은 행위를 하면 안 좋은 생각, 이미지가 자주 떠오른다. 나쁜 이미지가 자주 떠오르면 기분이 안 좋고 불안, 걱정으로 불편해진다. 하지만 좋은 생각, 이미지가 자주 떠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지혜가 잘 떠올라 일이 잘 된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좋은 행위를 계속하면 점점 지혜가 많아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나쁜 행위를 계속하면 지혜가 점점 적어져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업의 결과이다. 의도적으로 지은 업은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 업의 결과는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현생에 미치는 영향이 음. 더 크다. 업의 결과는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고들 많이 해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내가 현생에 못 살면 전생에 안 좋은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못 살게 태어났으니까 그 감내하면서 좋은 업을 지어야 다음 생에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얘기하신 그게 아니라 현생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에 좋은 업을 지으면 저녁 때 기분이 좋아. 마음이 편안해져. 일이 잘 되고 명상이 잘 돼. 낮에 안 좋은 업을 지었으면 저녁 때 일이 잘 안 돼. 명상도 안 되고 잡생각만 떠돌아. 잠도 잘 못 자. 그게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일들은 또 내일 아침이 되면 다 영향을 미쳐. 그래서 그 업은 매 시간 내가 하는 의도 행동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관찰해서 내가 유익하지 않은 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 그게 바로 깨어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깨어 알아차리는 이유는 그냥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살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나 과거에 지은 업이 나를 어떻게 유도하고 있나 그걸 잘 파악해서 그 좋지 않은 업을 짓지 마라. 그리고 유익한 업을 지어라. 그거를 하기 위해서 깨어 알아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평안히 하는 거예요. 자, 어. 업의 결과에 대한 바른 대응은 뭐냐? 현재 내가 느끼는 감각 느낌, 생각, 감정, 충동 등은 과거의 업의 결과가 자동으로 나타내는 과보식이다. 이 과보식은 과거에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현재 의식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 과보식은 같이 중립적이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잠깐 명상할 때 좋지 않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으면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좋지 않은 느낌은 내가 과거에 했던 업 때문에 저절로 떠오른 거야. 근데 내가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을 해놓고 나서 그게 왜 떠올랐어 하고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거는 내가 과거에 좋지 않은 일 해서 떠오른 거구나. 그 뭐 그냥 그 기계적인 결과네. 저거는 가치가 별로 없는 거네. 가치가 중립적이네. 그 생각하면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도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거야. 저거는 내가 아침에 이런 일을 해서 지금 저게 그 결과로 나타난 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단순화되는데 그게 과거 행위의 결과로 떠오르는 거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못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막 안달복달하고 치워버리려고 막 쓰든가 아니면 그거로부터 도망가려고 애를 쓰든가 그렇게 해서 과거의 업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의 업에 따라서 현재 내 마음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각, 느낌, 충동 이런 것들은 다 가치 중립적이다. 그걸 불교 용어로 무기식이라 해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과거의 결과야.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애달복달하고 흥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저건 내가 저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네. 저거는 내가 과거에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서 계속 떠오르는 거네. 그러면 그 떠오르는 것도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일부러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과거에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뭐 그냥 그런 거야.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발 떨어져서 되어가는 그대로 저게 과거띠기에 떠올랐구나. 내가 신경 안 쓰니까 뭐 사라져가네?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찾아내는 거. 그게 업의 결과에 대한 바른 대응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건을 겪잖아요. 모든 사건은 우리들한테 뭘 줘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저 그런 일이든 모든 사건은 이제 우리들한테 어떤 교훈을 줘요. 그래서 안 좋은 일 겪었어도 유익한 교훈을 거기서 발견하면 그 사건은 좋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도 거기서 나한테 유익한 교훈을 끄집어내지 못하면 그건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복권 당첨된 사람들 상당수가 패가망신한다 그러죠. 복권이 당첨된 거는 엄청 좋은 일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 좋은 일에서 아무 교훈도 못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패가망신하는 거야. 내가 복권 당첨됐어. 그러면 정 선생님 거기서 어떤 교훈을 찾아내겠어요? 아, 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절대 아, 당첨은 안 됩니다. 되기가 힘듭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음, 복권 당첨됐어. 정 선생님 말씀대로 이건 다시 안 올 기회예요. 돈을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다시 못 올 기회인 거야. 그러니까 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이런 기회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되냐? 아, 이거는 나한테 좋은 일에 쓰라고 하늘이 보내준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게 교훈을 찾는 거예요. 야, 이게 웬 횡재야? 못 해봤던 거 다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교훈을 배운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거야.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돈의 힘이라는 건 무지하게 센 거거든요. 권력의 힘은 엄청나게 센 거예요. 최근에 공천서 배제됐다고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많이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기가 과거에 한 행위의 결과인데 그걸 잘 못 해석을 해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 패가망신의 길로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과거에 했든지 그거는 지금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돼? 내가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따라서 내가 과거에 한 일 때문에 현재 나에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 안 좋은 느낌들,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안 돼. 그건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연기법의 원리에 따라서,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거네. 아, 저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 그러면 내가 저기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마음을 편안히 먹고 한 발 들어서 그걸 찾아보는 거, 지혜를 찾아가지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 과거보다 나은 행동을 하는 거, 그게 과거의 업을 극복하고 자유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자, 바른 견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바른 견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도예요. 중도? 중도 얘기 많이 들어봤죠? 중도는 영어로 이렇게 해석해요. Being in the middle, being on the way. 정답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음, being on the way, 길 가는 도중에 있는 것. 어, 음, 출발해서 그 가운데 있는 것, 도착하지도 않고. 중간에 있는 거. 이거는 중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보통 중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중도 그러면 절충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중도란 양극단을 절충한 중간길이다. 중도란 양극단을 떠난 올바른 길이다. 1번, 2번 중에 어떤 게 중도예요? 2번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양극단을 절충한 중간 길이다.
이건 중도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야사 얘기를 할게. 부처님이 해탈하신 다음에 최초로 삼은 제자가 야사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한번 선생님 읽어보세요. 야사 이야기. 야사 잠에서 깨어보니 아름답게 춤추던 무의들이 어지럽게 누워있다. 침 흘리며 자는 무의, 이를 가는 무의 흐트러진 옷. 야사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속 깊이 역겨움을 느끼고 괴로움에 소리친다. 끔찍하구나, 무시무시하구나. 세상이 갑자기 비속하고 의미 없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느껴졌다. 야사는 즉시 떠나 더 나은 것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황금 슬리퍼를 신고 아버지의 집을 나와 사슴공원으로 갔다. 야사는 새벽의 맑은 빛 속에서 산책을 즐기던 붓다와 마주쳤다. 붓다는 야사의 상태를 알아보고 웃으며 말했다. 음, 야사여,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행복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음. 자, 야사는 그 상인 계급인 장자의 아들이에요. 돈이 많아. 저 상계급들은.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돈을 벌었냐? 돈을 벌기 위해서 비인간적인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성을 팔아서 돈을 긁어 모으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야사는 밤마다 무리들을 찾아가서 감각적 쾌락에 탐닉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돈을 악착같이 벌었지만 그 돈을 악착같이 버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감각적 쾌락을 탐닉했지만 한계용의 최강의 법칙에 따라서 더 세지지 않는 한 감각적 쾌락은 느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까지 가. 몸을 망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새벽 무리들의 모습에서 장자의 아들 상인 계급의 말로 즉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짓도 하며 사는 삶의 말로를 본 거예요. 돌연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한별을 느끼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기 결심하는데 중도가 중간의 길이라고 하면 이 친구가 결심한 게 적당히 돈도 벌고 쾌락도 적당히 추구하는 중간의 길이겠죠. 야사가 찾아간 길이 이런 길이에요. 인간성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벌지 않고 적당히 벌어. 그러고 몸을 망칠 정도 아니게 적당히 즐겨. 그런 그 중간 길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새로운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도가 아닌 거예요. 여기 아까 해석한 대로 being in the middle 중간의 길이 아닌 거예요. 중도는 양극단, 야사 얘기로 한다고 치면 인간성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모으는 게 한 극단이죠. 또 한 극단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거, 중독에 빠질 때까지 탐닉하는 게 또 하나가 이 두 극단을 떠나서 올바른 길을 찾는 게 중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중도의 길은 모든 건 조건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제대로 파악해서 새로운 길을 올바르게 찾는 거, 그게 중도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중도는 한마디로 양극단을 떠난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불교의 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중도를 지키는 바른 견해는 무엇인가? 독단적인 견해와 무견해를 떠난 올바른 견해. 독단적인 견해와 무견해를 정춘한 견해가 아니고 독단적인 견해와 무견해를 떠난 올바른 견해를 중도를 지키는 바른 견해라 그래요. 자, 오 대표님 한번 읽어보세요. 바른 견해, 중도를 지키는 견해, 독단적인 견해는 자신의 견해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잘못이라는 견해이다.
그런 잘못된 확신은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반대로 무견해는 상황에 대처할 어떤 수단도 잣대도 판단 근거도 갖지 않는 것이다. 아무 증거도 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것. 바른 견해는 이런 두 가지 견해에 반해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지식을 포괄적으로 숙고하고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에 이르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음, 있는 견해이다. 음, 팔정도에 대한 바른 이해, 혁명부다. 이게 263쪽. 혁명부터는 소설책에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걸 정치판으로 비교한다고 치면 독단적인 견해는 어떤 견해예요? 진영 논리에 갇힌 견해인 거죠? 이게 독단적인 견해예요. 그다음에 무견해는 어떤 거예요? 정치 아무 쓸모 없어. 나는 투표 안 할 거야. 그게 무견해예요. 그러면 중도의 견해는 뭐냐? 중도의 견해는 독단적인 견해도 아니고 무견해도 아니고 이런 두 가지 견해에 반해서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지식을 포괄적으로 숙고하고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숙고하고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이로운 방향 발전시키도록 총선을 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 그게 바른 견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른 견해는 진정한 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는 내가 갖고 있는 견해가 절대 견해가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견해는 독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기 견해를 발전시켜 가는 게 바른 견해고 그게 진정한 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재 나의 견해는 의정적으로 발생한 견해이므로 절대적으로 옳은 견해를 할 수 없다. 의존적으로 발생한 견해이므로 이게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옳은 견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내가 일어난 견해는 피드백을 통해서 조건의 변화를 반영하며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한 견해일 뿐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견해가 문제라고 생각돼도 잘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 나의 견해를 실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바른 견해를 만들어가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바른 견해는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대화는 상대의 견해를 듣다 자기 확신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대화. 자, 정 선생님, 요 상대의 견해를 듣다 자기 확신이 흔들리는 경험을 진정한 대화라고 그러는데 한번 좀 쉽게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아까 무상이라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음. 내가 갖고 있던 어떠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어떤 상에 대해서 이제 이게 치고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사과는 썩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과가 썩을 수 있다. 약간 구조주의나 후기 구조 쪽으로 가면 주체가 얽히 타자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타자에 의해서 불확실할 때 즉 거세된 주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락강의 견해에 의하면 이런 거세된 주체가 오히려 주체가 될 수 있다. 완전한 주체라는 것일 수도 없다는 거죠. 거세된 그러니까 주체가 주체가 될 완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17세기 데카르트에 따르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어떤 주체의 절대성을 강조했다면 음. 나는 생각하지만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나의 자, 아무튼 음. 나라는 음. 자체도 결국은 혼자 독단적일 수 없다는 거죠. 음. 나라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나를 구성하는 것은
주위의 타자에 의해서 예, 내가 된다는 거죠. 예, 딸을 엄마나 뭐 누구라고 불러주는 것처럼요. 음, 음. 예. 조 선생님, 이런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누군가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전혀 새롭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음,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게 음, 옳다,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느꼈을 때, 음, 그때 그 더해서 더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예. 고 대표님, 이게 대화라는 게 두 사람이 이렇게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같고, 음, 주로 토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싶네요. 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음, 집단지성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가 막 처음에는 좌충우돌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로 이제 모아지게 되면 그게 가장 바른 견해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좀 음. 있습니다.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어, 다음 총선에서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방법은 이 길이다 라고 막 주장을 해. 근데 상대방이 그저 반대하는 의견을 얘기해. 그걸 듣다가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가 확실히 흔들려. 그럴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보다 더 유익한 결론으로 모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진정한 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른 견해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견해가 절대적이다. 내 견해가 독창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접는 순간이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한마디씩 하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기쁘게 어,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바른 견해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 선생님. 과거에 안 좋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업을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고 자꾸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나라가 우울증이 많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것도 일종의 치유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음, 어떠한 교훈을 통해서 음. 어, 조금 더 좋게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정신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정신 치료? 세라피? 뭐 이런 것까지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 대표님. 좀 죄송한데 음, 이 중도란 게 전에 백일 법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다 낭독하듯이 다 읽어봤는데요. 중도라는 개념이 어렵더라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연기로는 뭐 이것은 저것이 뭐 일어난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해지면 중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양극단을 배제하라. 이게 뭐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양극단을 배제하는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 중도라는 게 그 중용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뭐 그렇게 개념적으로도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한쪽. 네. 너무 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충돌은 간단한 거야. 그 조건 따라 변하는 이 세상에서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거를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양극단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는, 상대적인 진리만 있다 이거네요. 절대적인 건 없어. 절대적인 걸 믿기 때문에 양극단이 생기는 거야.
둘 중에 하나로. 근데 절대적인 게 없으면 뭐가 남아요? 실용적인 가치관밖에 안 남는 거야. 내가 이 순간에 이 일을 해서 이게 나와 이웃에 유익하다. 그럼 그게 중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따라 변하는 이 세상에서는 나는 이게 절대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양극단인 거예요. 그 양극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항상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그럼 내 행동의 기준은 뭐냐?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한가?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중도라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중도라고 하는 거는 조건 따라 변하는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건 없다. 절대적인 게 있다고 믿으면 양극단에 빠진다. 절대적인 게 없다고 믿으면 그럼 어떻게 행동할 거냐?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유익한 게 뭐냐? 그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한다. 그게 바로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는 바로 연기법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다음 주에는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바른 생각, 바른 사유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공부했으면은 법을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불교에서는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 그래요. 이게 법을 보시하는 게 최고의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배우신 거를 잘 기억하고